네,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요. 정치권에서도 관련 발언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위드 코로나를 좀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언급도 했던데요. 지금 감염 전문가들 이야기가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중증 환자를 치료할 치료 능력도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이 양쪽에 압박이 있는 것이어서 지금 이대로 나가면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될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주 많이 늦었습니다. 백신이 필요할 때는 치료제 이야기하고 무슨 K방역 자랑하다가 백신이 늦어졌죠. 그 뒤에 백신이 빨리 확됐다면은 고통이 좀 줄었을 텐데 백신 확보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아주 능동적으로 그 치료시설 확대를 통해서 이 확산이 될 경우에 빨리 그 사람들이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지금 병실 부족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폭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은 또 전혀 대책을 해놓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서민들로 볼 때는 다시 돌아간다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좀 비상한 방식으로 좀 더 선제적인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 같습니다. 네. 반면에 또 이재명 후보는 청소년 백신 부작용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발언도 했어요. 정부가 마스크 하나 사줬냐. K방역에 대해서도 좀 반성할 지점이 있다. 이런 평가로 봐야 됩니까? 완벽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죠. 일단 이제 K방역이라 그래서 적어도 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적 모범 국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이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방역 성과고 데이터로 이제 뭐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죠. 부족한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이런 발언을 했다. 저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야당도 조금 전에 최영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야가 바이러스 앞에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정말로 이게 당리 당략을 벗어나서 대선 후보들이 또 조언하는 것들, 야당이 조언하는 것들 정부가 좀 챙겨서 반영할 건 없는지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근에 김부겸 총리님을 최근에 이제 사석에서 한번 뵀거든요. 보니까 정말로 이게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이게 사활을 걸고 이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정부가 좀 이게 좀 긴장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야 정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어려움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거리두기를 해오다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딱 첫 발을 뗐는데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되돌릴 거냐 이게 정말 고민스러운데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소상공인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다시 거리두기 들어가면 이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손실보상 두고 여야 신경전이 계속 좀 이어집니다.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대통령 후보와 지도부가 당장 만나서 통 크게 합의하고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민생 현장에 불이 났습니다. 일단 불부터 끕시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불을 끄겠다는 것은 불을 끄지 않겠다는 말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진짜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심각성을 느껴서 추경이 필요하다면은 여당 후보로서 당연히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가지고서 지금 시점으로 봐서 추경이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야당에다가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한다는 거는 난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 얘기하는 건 상식 밖이다. 여당 후보로서 대통령의 건의에서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하라. 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 예,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 말씀을 조금 전에 보셨지만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뉘앙스예요. 완전히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고
그리고 남일이다, 남의 일이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데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50조 말씀을 하셨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100조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집권하면 차기 정부에서 50조든 100조든 하겠다 이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그 문제의식과 발상 이런 메시지가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정말 제1야당이라는 것은 때로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러한 그야말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말로 이게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협력할 때는 협력을 해야죠. 만약에 통 크게 협력하겠다. 머리 맞대가지고 정부의 같이 좀 하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께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겁니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렇게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과연 온당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느냐, 민생의 고통이 당장 시급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특히 이제 왜 이게 정부 여당 김종인 위원장도 정부 이야기를 하고 또 집권 후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정부가 예산 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608조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나 또 우리 윤 후보가 50조, 100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집권 이후에는 우리 정부가 예산 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재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재수 의원이랑 저랑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도 해보고 감액도 해봤지만 이 정부 예산에 불가불급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태가 심각해져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을 중단하고 거리두기로 다시 들어가고 특단의 대책으로 들어갈 정도의 위기라는 인식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예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단기 일자리 예산 같은 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로서 대통령에게 이야기되냐 그러면은 이게 여야 간의 수치를 가지고 해가지고 안 됩니다. 빚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새롭게 50조 100조를 가져오라는데 이 50조가 우리나라 국방 예산에 걸맞는 정도의 돈입니다. 지금 이미 빚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지난해 집행률도 저조했는데 굳이 다시 편성한 예산들이 수조씩 됩니다. 그런 예산들을 하고 해서 정부가 빨리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해서 홍남기 부총리와 모아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변했다. 지금 당장 10조, 20조, 30조 쓸 수 있는 돈을 새롭게 재편하라. 다시 잘 가져와라. 그럼 금방 여야 합의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권 후에 하겠다는 것은 바로 예산 편성권을 그때는 국민의힘 당이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당 정부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정말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그 말뿐인 여당 후보가 어디 있나 싶어서 정말 답답할 지경입니다. 여당 후보가요. 대통령 만나서 지금 607조 예산을 재편합시다. 그중에 한 20조, 30조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빨리 해야 되고요. 특히 소상공인 이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여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벌써 2년 가까이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서 소상공인 손실을 지금 강요해 왔지 않습니까? 그 소상공인들은 피해업종들은 정부 명령 수행하다가 이렇게 피해를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보상법을 만들어 놓고 그랬으면 행정명령 발동한 건데 지난해 3월부터니까 지난해부터 소급해서 해줘야죠. 소급이 아닙니다. 행정명령이 시작된 데부터 보상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난 7월부터 한다 그러고 25만 원씩 30만 원씩 88% 나눠준다고 14조 쓰면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1조 예산밖에 편성 안 했습니다. 과감한 예산의 재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부와 여당의 책임입니다.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최영도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 일리가 있고요. 정부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 지금 대통령 선거 국면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 대표면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당 대표면. 근데 지금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불과 90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야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대선 후보라면 과연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 곧 90일 뒤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분으로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소극적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사회동을 민주당에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여야 대선 후보에다가 당대표 김종인 위원장 해가지고 사사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결정을 하면은 아무래도 정부가 특히 기재부가 국가재정의 수호자다 이래가지고 마치 예산을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정말로 소상공인들,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들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추경할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당 대표처럼 또는 뭐 평상시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90일 뒤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대선 후보로서 조금 더 적극적인 메시지와 자세와 태도,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50조든 100조든 하려면 일부는 세출 조정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만 추경은 국채 발행 이것도 불가피해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좀 약간 좀 의견이 달리는 것 같아서 이 100조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지난해 우리 국회의원 총선할 때 김종인 그 당시 선대위원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재편해서 100조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600조 이상, 600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예산이. 그런데 온 나라가 비상 상황이니까 지금 이게 경직성 예산이 물론 있죠. 국방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급여라든가 또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있는데 그 경직성 예산이 필요하고 사업성 예산이라든가 또 특별히 뭐 일자리 만든다고 단기 일자리 만든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이렇게 쏟아부었습니까? 그런 일자리 등등을 다 편성해서 일단 세출 조정부터 확실히 한 뒤에 그걸 가지고 100조를 만든다는 각오로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일단 세출 조정이 참 중요하다. 피 같은 국민 세금과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하는 이런 그 부채를 통해서 돈을 펑펑 쓸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그 정부 예산 중에 불효불급하고 우리가 같이 지난번에 예산 심사를 해보면요. 집행률이 10%, 20%도 안 되는 것도 똑같은 금액을 또 해놨습니다. 불효불급할 뿐 아니라 집행 실적도 낮고 그 효과도 의문스러운데 그런 예산부터 정부 스스로가 빨리 가져와서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단기 일자리 만들려고 한 것도 참 많고요. 그리고 이 무슨 사업성, 공약성 예산하려고 한 게 많은데 이제는 정말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 속에서 정부가 여당부터가 딱 그런 예산을 가져온다면은 그래서 100조를 재편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자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나 국채 발행 이거 이전에 세출 조정부터 해야죠. 현재 있는 예산안 중에 세출 조정부터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과연 이제 50조든 100조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단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50조, 100조 그냥 질러놓은 겁니다. 유일하게 국민의힘에서 이 윤석열 후보가 50조 지원을 이야기했을 때 국민의힘의 이제 그 윤창현 의원이라고 정무위 계신 분인데 이분이 50조의 근거를 말씀하신 적 딱 한 번 있습니다. 이분 말씀에 따르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25조, 그다음에 단기 국채 발행을 통해서 25조, 그렇게 해서 50조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세출 구조조정 어떤 세금을 줄일 거냐, 어떤 지출을 줄일 거냐라고 했더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25조를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단기 국채를 통해서 단기 국채 발행을 통해서 25조 말씀을 하시던데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단기 국채는 안 되죠. 국가 채무 중에 악성 채무로 분류하는 것이 단기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10년물이라든지 20년물이라든지 이런 이제 중장기 국채를 발행을 해야지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해서 25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추경을 하게 되면 일정한 수준의 세출 구조 조정이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결국은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내년도 경제 회복 예산을 위해서 본 예산 말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70조 원에 가까운 추가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충분히 이제 일본보다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라든지 코로나 지출 예산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 수준의 절반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국가 재정적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4자 회동을 통해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근데 4자 회동 안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좀 전향적인 자세와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4자 회동을 해가지고 정말로 국민들께 이번에는 여야가 힘을 모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응원도 드리고 위로도 좀 드리고 하는 이런 좀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하시려면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했던 부분부터 좀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예산 편성할 때 야당에게 하나도 안 듣고 그다음에 추경할 때도 소상공인은 그렇게 해주자 그래도 25만 원 88% 나눠준다고 그게 애쓰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면 꼭 야당을 또 끌어들여서 이렇게 합니다. 우선에 정부가 할 일부터 하시면은 저희들은 더 심각하게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말 해야 되고요. 또 하나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에서 자꾸 우리 착각하는 것이
이웃 일본이 물론 요즘 국력이 마약화됐습니다만 엔화는 국제 기축통화 비슷하게 되는 데입니다. 이 국가 재정을 논할 때 기축통화 국가냐, 그러니까 그것은 중국, 미국, 일본, 다음 EU 같은 그런 그 화폐 자체가 어떤 국제적인 기축통화로서 기능할 경우에는 그 돈 자체를 더 만들면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아주 국제적으로 정리된 이론인데 그걸 자꾸 단순 비교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일본이 어떻게 기축통화국입니까? 엔화가 그나마 물론 기축통화국은 아니죠. 그러나 이미 엔화는 상당히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엔화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렇다 것이고요. 하더라도 엔화는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재정 문제에서는 우리가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될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결제 시장에서 엔화의 위상이라는 것은 일본의 국력하고 똑같이 비례해가지고 떨어져 왔습니다. 일본은 이미 1인당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한국보다 훨씬 뒤진 지가 벌써 한 7년 됐습니다. 다만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한 8천만 명 많은 것 때문에 GDP를 이제 1인당 곱하기 이제 사람 머리 숫자로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8천만 명 많아서 GDP가 규모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지. 그걸 1인당 나누면은 1인당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은 대한민국이 벌써 일본을 추월한 지 벌써 5년, 7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기축통화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일본을 너무 과하게 이제 그래서 평가하시는 일본을 거다. 사례를 드시길래 일본 사례는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일단 아무튼 새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어떤 당이 정권을 창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나 논의가 좀 불이 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선 상황 좀 알아보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3박 4일간 TK 행보 마무리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예천이 디비지면 경북이 디비질 것이고 영남이 디비질 것이고 대한민국이 디비져서 국가가 오로지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대구, 경북이 낳은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누굽니까? 박정희입니다. 모든 정치인은 공과가 병존합니다.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결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저 이재명에게 대통령을 맡겨주시면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사범들 철저하게 응징하고 펀드 사기 엄정하게 처벌해서 공정한 주식 거래에서 주가 지수 5천 시대를 제가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영상 중간쯤에 이 달걀 던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성주에서 벌어진 상황이었고요. 사드 반대단체 회원이 왜 막아주지 않느냐 항의하면서 달걀을 던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세히 안 보여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딜 가나 직설견설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발언 텍스트를 읽는 것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전두환,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됐어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그거 딱 듣는 순간 이건 뭐지?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말씀 전체 전문을 제가 다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를 평가를 할 때 정치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전두환의 정치가 뭐였죠? 군사 쿠데타, 5.18
민주화 운동 세력들을 제 나라 국민들에게 총을 쏴가지고 학살을 했죠. 그다음에 국민들 탄압하고 인권 무시하고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이게 정치입니다. 그리고 부정부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말하자면 부정축제를 했죠. 결국은 추징금도 다 안 내고 죽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전두환의 정치죠. 근데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 인물을 평가를 할 때는 공과 가가 다 있죠. 100% 잘못하고 100% 못한 거 이건 없죠.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서 공을 중심에 두고서 과를 이야기하는 것과 과를 중심에 두고서 일부 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것이죠.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 과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되 일부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더구나 정확하게 데이터로 확인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1986년에서 88년까지 우리가 사상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례 없는 호황을 겪었는데 이게 삼저 현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물가, 저달러, 저유가 이 삼저 때문에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을 겪은 것은 그때 당시 경제 지표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의아스러웠는데 보니까 충분히 하실 말씀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치인들은 있잖아요. 팔도가 고향입니다. 예. 가면은 그 지역민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은 뭐 당연하다.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당장 저만 예를 들더라도 제 지역구가 이제 만덕동, 덕천동, 구포동인데 만덕 가면은 하는 이야기, 덕천동, 구포 가면 하는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레파토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팔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정서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뭐 상당히 좀 득표 활동하는 데서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어제 말 오늘 말 다르고 동네마다 다른 말 하면은 안 되겠죠. 그 정확히 저 취지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12.12, 5.18 잘못됐다는 전제하고 그런 사람도 경제는 전문가를 써서 그 시절에 3조 호황을 맞아서 경제는 잘 됐다. 그게 전문입니다. 전문인데 그걸 떠나서 이제 저는 다만 대구 경북 방문을 통해서 저렇게 말을 조금씩 바뀌는 말을 하고 하는데 차제야만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좀 똑똑히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점령군의 나라, 친일파의 나라가 세계 7대 강국이 될 수 있습니까? 일본을 앞지르는 조금 전에 전재수는 말씀하셨지만 이 실질 구매력 수준으로는 일본을 앞지르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누구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이고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을 때 경부수도를 만들었던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발언 중에도 공과가 있다고 했죠. 07과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공은 공대로 이어가고 과는 과대로 철저히 고쳐야 발전 있는 것이 공과를 한꺼번에 다 태워버리고 항상 자기만 옳고 이 불리할 때는 점령군의 나라, 친일파의 나라고 유리할 때는 뭐 경제는 잘했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똑바로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경북 대구에 대해서 상당히 모독적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그래도 표가요 민주당한테 그래도 20-30%씩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무슨 뭐 빨간 표만 줬기 때문에 했다는 것도 대구 경북에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표심에 대한 모독이고 역사도 제대로 좀 보고 또 득표 결과도 제대로 좀 보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펀드 사기는 왜 갑자기 등장합니까? 거기 있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대구에서 18%인가 받았고요. 30% 받은 적 없습니다. 20%까지 30%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느 지역과 비교하면은 그건 그만도 엄청난 거죠. 경북이 18%였고 경북이 18%, 대구가 19% 이럴 겁니다. 그래서 20% 넘은 적이 없습니다. 30%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런 것도 곧 아니 지역별로. 그래서 아니, 사실은 대구 경북은 안 김부겸 총리가 민주당으로서도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2명도 되고 그런 지역을 가지고서 다 몰아줬기 때문에 대구가 망한 것처럼 경북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망발을 하면 안 되죠. 대구 가서. 네. 아니 경북 가서. 정치 지형적으로 보면 일당이 독점을 한 건 맞죠.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고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 일당 독점을 한 것이 맞죠. 그래서
정치가 경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의 정치 질서가 실종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구 경북은 일당 독점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보시면은 네. 그나마 대구 경북 울은 그나마 참 수도권 비슷한 민심으로 경쟁을 시켜왔습니다. 야당도 당선시켜주고 민주당 당선시켜주고 우리 정치가 바뀌려면 대한민국 전역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민주당 국회의원 몇 명 있습니까 대구 경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잘 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기회를 줬는데. 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많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분위기를 보면. 잘하면 다 찍어줍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이런 움직임을 보고 원래 있던 지지층이 반발할 우려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그 민주당 정치인들은 광주 망월동 묘에 가면 을에 그냥 전두환 비석은 밟고 지나가고 밟고 지나가야 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왔고. 근데 이런 행보를 보여왔던 정치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층의 반응.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공과 가가 있고 다만 이제 이념적 스펙트럼 또는 진영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공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되 과를 이야기하냐 아니면 과를 크게 놓고 요만큼의 공을 이야기하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로 보자면 전두환 씨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판단은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과가 같이 이때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과 부분에 중점을 맞추되 요 손톱만큼의 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공은 손톱만큼이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시네요. 이재명 선대위는 후보만 보인다 이런 비판이 한동안 좀 많았다가 이해찬 전 대표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에 등판을 했더라고요. 요거는 발언을 좀 길게 하셨으니까 요건 좋은 현상으로 좀 보십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옹고지신이라고 다 또 지혜가 필요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민주당 선거에서 또 이해찬이라는 인물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특유의 또 감각도 있고 그런 이유가 있겠죠. 있는데 뭐 그걸 너무 단순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몽골 기병이 필요한 시대가 있고 기동전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진지전이 필요한 시기가 다 시기가 있는데 단순 비교하느라고 너무 무리한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몽골 기병이라 해놨는데 저렇게 등장하니까 어색하긴 어색하네요. 아니 이 부분은 정확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가올 미래 5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예요.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해찬 대표 오늘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여전히 조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처럼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맡고 김한길 영입해가지고 새시대 뭐 만들고 또 김병준 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 맡고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맡아가지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국민들이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게 누구는 50조 이야기하는데 누구는 100조 이야기하고 누구는 N번방 이야기하는데 처벌해야 된다 그러고 또 법 개정해야 된다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를 정확하게 뽑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가 가장 부각되게끔 이렇게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주변에서는 조언을 해주고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당의 역량이 결집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언할 사람 조언하고 발로 뛸 사람 발로 뛰고 머리를 짜내야 될 사람은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렇게 당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겁니다. 네, 이해찬 전 대표도 비슷하게 이야기했어요. 이제부터는 진영 사람들이 전면에 나설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야당 선대위에 대해서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합지왕이라고 평가를 했더군요. 야당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 방문에 이어서 오늘은 부동산 정책 행보 이어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강릉의 외손이 여러분을 뵈러 강릉에 왔습니다. 강릉의 외손이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금 흐름 조사라든지 공범관계라든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지금 민주당의 이 여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서 해괴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정말 이게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우리가 이걸 교체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아마 이 정신 건강이 아주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부가 이 공급을 틀어준 것이 그게 어떤 그 시대착오적인 그 이념에 의한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만은 과연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장의 그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네, 민주당이 후보 혼자 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야당에서는 후보가 왜 안 보이느냐.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이런 주변에서 함께 뛰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대표 선수가 잘 안 보인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발언이 좀 세졌습니다. 예. 원래 후보가 이제 이야기할 대목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선대위가 구성되는 과정이었습니까? 지난 일주일간이 얼마나 드라마틱했습니까? 뭐 온다 안 온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면서 조금 뉴스의 주목도가 높았을 뿐이고요. 후보가 원래 계속 해오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정말 그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 발대식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개인이 뭐 나라를 이끌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냥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혹은 대통령 후보가 아무렇게나 말해놓고 아니 그게 아닌가 벼 하고 또 말을 바꾸고 하면은 국무위원들은 뭐가 되고 나라는 뭐가 됩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지혜들이 모여서 될 대목이고요. 우리 경제 규모라든가 우리 외교 안보 환경이나 또 급변하는 이 보건 지금 우리 팬데믹 상황을 보더라도 그게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날 어제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아주 K 방역 자랑하다가 그 다음날 위기가 처하고 이런 경우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에서 좀 신중해야 되고 그런 동안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는 조금 더 엄밀한 말을 하는 메시지를 다듬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다시 정비가 되고 했으니까 또 하는 말은 더 과감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공격적인 모드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최근에 이제 지긋한 역겨운 정부,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 이게 국가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야당 대선 후보로서 좀 격하긴 하지만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달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지금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습니다. 그냥 단정적으로 저강도 독재 정권이다, 무슨 전체주의다,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는 겁니다. 반대할 수 있죠. 반대를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반대를 해가지고 그 반대 세력의 중심에 서서 후보가 이제 됐다면 저는 적어도 이제 나중에 반대하는 그 상대방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열심히 반대했는데 그 상대방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죠?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내년 5월 9일 날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하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반대해가지고 뭔가 표를 모으고 지지를 받았는데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가지고 이 다가올 미래 5년 이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 고통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과 가치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한 정권 비판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6개월,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말로 이게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이제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는 자신의 어떤 비전,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국민들로부터 확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와 행보를 저는 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 발표 윤석열 후보 입으로 좀 자주 좀 하기를 바란다.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말씀을 하시는데 청약통장이 뭔지 모릅니다. 그거는 본인 말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 전지에 청약통장 모르는 분이 부동산의 어떤 시장 원리를 말씀하신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요.
부동산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찍어 만들고 우리가 다 쓰고 없어지면 또 만들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기다 대고 또 시장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의구심이 많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혼자서 말 타고 호령하고 누구처럼 올라서 그냥 오늘 이 말 했다가 내일 다른 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럼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주식시장도 정말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정부 통치는 국정은 인사로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언어 총리 그래서 전두환 전두환 대통령 언급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경제는 당시 대통령이 했던 그분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경제수석 또 부총리 이런 이제 그 누구를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걸로 해서 한 정부의 정책 미래가 이제 걱정이 되겠죠. 또 하나 이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지금 너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좀 이념화돼 가지고 근데 전세는 나쁘다. 전세 나쁘다 해서 전세는 사라지고 지금 모두 월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월세 그것도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월세를 예사로 삽니다. 이런 나라 만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공급이 뒷받침 안 되면 시장이 우리 주택공사 LH가 공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땅에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의 시장을 돌리지 않고서는 그래서 부동산이 나오고 매물이 나오고 임대 물량이 나오고 하지 않고서는 이 많은 그 주택 수요를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을 골고루 살피는 그런 정책에 대전환이 있어야겠고 그런 정책을 준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계시겠죠? 네, 대통령께서 혼자 일을 하지 않으시고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알아야 될 거는 알아야죠. 부동산을 논하는데 청량통장이 뭔지도 모르고서 아무리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는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대통령이 영이 서겠습니까?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총장 하면은요, 이 사람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법 집행의 지식과 모든 그 사례 분별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마 반문 깃발만 들고 대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선거 9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 보세요. 그냥 막 정권 그냥 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끝까지 그럴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정책을 어떤 정책, 우리 삶을 정말 바꾸는 정책을 들고 나오는지를 보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우리 최용대 의원 저하고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해가지고 2대2 토론회 하고 좀 TV 토론도 좀 자주 하고 아니 토론회 좀 하자니까요. 네, 이쯤 되면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매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당장 내일 관훈 토론회 있고 네. 토론회 일정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방송 출연이 늦은 네.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